행복은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불안과 실패, 때로는 죽음 같은 불확실함을 끌어안는 데서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숲속의 마음 책방 강미정입니다. 여러분,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저도 행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행복에 대한 책을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행복을 위한 노력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책, 행복 강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자는 올리버 버크먼, 펴낸 곳은 부플레저입니다. 저자는 영국 가디언의 기자인데요. 그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사유로 올해의 젊은 기자상을 수상했고 저널리즘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오웰상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현대인의 마음을 가장 정직하게 해부하는 칼럼니스트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에 집착할수록 우리는 행복과 멀어진다. 행복은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불안과 실패, 때로는 죽음 같은 불확실함을 끌어안는 데서 시작된다. 행복은 빛나는 감정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피하려 했던 어둠의 감정들까지 포함한 삶의 전체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크든 작든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한 듯 여겨지는데요. 찬찬히 책을 읽다 보면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가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주범인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에 조금씩 수긍하게 됩니다. 오늘은 1장과 2장의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행복 강박에서 벗어나서 진짜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한 용기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 행복 강박에 시달리는 사람들. 행복으로 향하는 새로운 방법. 우리는 행복에 집착하는 문명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목표를 달성하는 일에는 꽤 서툰 것 같다. 행복의 과학이 발견한 내용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현대의 삶이 낳은 무수한 혜택이 우리의 집단적 분위기에 활력을 주는 데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점이다.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회가 더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 그 난감한 진실의 정체다. 개인의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더 행복한 건 아닌 것처럼 말이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높은 교육 수준 역시 더 행복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다. 소비지의 선택폭이 넓거나 집이 크고 고급스럽다고 더 행복해지지도 않는다. 오히려 이 경우에는 우울함을 느낄 공간만 더 넓어질 뿐이다. 현대 행복 추구에서 거의 정점에 자리한 자기계발서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분명히 말하건대 그런 책이 큰 도움을 주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여러 연구 결과가 밝히고 있다. 자기계발서 출판업자들 사이에 18개월 법칙이라는 말이 떠도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어떤 자기계발서든 한 권이라도 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이전 18개월 사이에 자기계발서를 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이전에 구입한 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 게 분명하다. 냉철하고 공정한 시각으로 자기계발서 진열대를 바라보면 그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책 한 권 분량으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이러한 책을 갈망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런데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듯 한 표지 글에 이끌려 그 내용을 들여다봐도 대체로 거기 담긴 메시지는 지극히 평범하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본질적인 이야기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판단해 그 일을 하라는 것이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람이 아닌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고 타인의 이름을 많이 불러주라고 조언한다. 지난 몇 년간 가장 크게 성공한 경영 지침서 펄떡이는 물고기처럼은 직장에서 행복과 생산성 높이기를 목표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작은 물고기 장난감을 나눠주라고 제안한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메시지가 그보다 더 구체적일 경우에는 자기개발 분야의 권위자들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주장을 내놓는 경향이 있다.
가령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분노를 제거해주지는 못하고 자기 목표를 시각적으로 그려본다고 해서 그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 같지도 않다. 비교적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국가별 행복도 조사를 보면 가장 행복한 나라는 자기 개발서가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도 전문적인 심리치료사가 널리 활동하는 나라도 아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든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 행복 산업이 번창한다고 해서 국민이 무조건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 때문에 문제가 더 악화한다는 우려도 터무니없지는 않다. 오늘날 사람들이 쓰는 행복 추구 전략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행복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에서 아주 사소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보다 먼저 행복을 추구한다는 개념 자체에 결함이 있음을 의심해 봐야 하는 건 아닐까? 도대체 누가 행복을 목표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한 걸까? 어느 종교든 적어도 현세에 관한 한 드러내놓고 행복을 강조한 적이 없다. 철학자들 역시 행복에 대해 각자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또한 어느 진화심리학자에게 물어봐도 우리가 번식의 의지를 잃어버릴 만큼 무기력하거나 비참해지지만 않는다면 진화는 우리가 행복하든 말든 별 관심이 없다고 말해줄 것이다. 일단 행복을 가치 있는 목표라고 치더라도 더 지독한 함정이 기다린다. 어쩐지 행복에는 그걸 목표로 삼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내재적 속성이라도 있는 것 같다.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행복하냐고 자문하기 시작하는 순간 행복은 끝난다고 말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행복은 똑바로 응시할 수 없고 곁눈질로 흘끔 엿보기만 해야 하는 대상인 듯하다. 우리는 현재 행복하다고 의식하기보다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행복을 도저히 말로 정의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도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다. 만약 행복을 정의한다면 지구상의 인구만큼 다양한 정의를 얻게 되지 않을까? 이 모든 걸 감안할 때 혹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그 답을 찾는 걸 단념하고 차라리 더 생산적인 다른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관점을 바꿔서 아무리 효과 없는 해결책을 헛되이 따라하거나 포기하는 것 말고 제3의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저널리스트로서 여러 해 동안 심리학 분야와 관련된 글을 써온 나는 문득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치에 닿는 개념을 제시해온 모든 심리학자와 철학자, 심지어 자기 개발계의 일부 권위자까지 하나로 묶는 뭔가가 있을 듯했다. 각자 방식은 다르지만 그들이 도달한 뜻밖의 결론은 행복하고자 애쓰는 것 자체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주범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불안정과 불확실함 혹은 실패 같은 부정적 요소를 모조리 제거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자신감 상실, 두려움, 불안감, 슬픔을 안겨준다는 얘기다. 그런데 그들은 그 결론을 암울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하나의 대안적 접근법, 즉 행복에 이르는 부정적 경로를 가르쳐준다고 주장한다. 그 접근법을 따르자면 우리 대다수가 평생 피하려 애써온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불확실성 즐기기, 불안정 포용하기,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닌 실패에 익숙해지기, 심지어 죽음에 가치 두기 등이 있다. 한마디로 그들은 정말로 행복하려면 부정적인 감정도 기꺼이 경험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소한 그 감정들로부터 너무 강박적으로 달아나려 애쓰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러나 이 주장들은 우리가 행복해지겠다고 동원하는 여러 방법뿐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진정한 의미까지 의문시하기 때문에 어리둥절해질 수밖에 없다. 이 주장들은 실제로 언론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라는 조언에 비해 덜 다뤄진다. 그러나 이 관점은 놀라울 정도로 길고 중요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상황이 나빠질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라고 강조하는 시각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스토아 철학자들의 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불교의 핵심에서도 진정한 평화는 불안을 고스란히 감싸 안는 것, 즉 우리가 서 있는 토대는 견고하지 않으며 결코 견고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에 있다는 사상이 깊게 깔려 있다.
언제나 죽음을 염두에 둠으로써 오히려 생기를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는 중세의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전통에서도 그러한 관점이 토대를 이룬다. 에크하르트 톨레를 비롯한 뉴에이지 저술가들과 긍정적 사고가 문제를 야기한다는 주류 인지심리학의 최근 연구 성과를 연결하는 것도 그 관점이다. 마음 챙김 명상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이유. 일부 경영 사상가가 목표 설정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불확실함을 포용하라고 기업에 충고하는 이유. 또 최근 몇몇 심리학자가 비관주의가 낙관주의 못지않게 건강하고 생산적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이유를 설명하는데도 행복에 대한 부정적 접근법이 도움이 된다.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반문화 철학자 앨런 와츠가 올더스 헉슬리를 인용하며 노력 역행의 법칙 혹은 역행 법칙이라고 부른 것이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은 개인적인 삶에서부터 정치에 이르기까지 어떤 종류의 맥락에서든 잘못된 일의 상당 부분은 모든 걸 잘하려는 노력에서 기인한다는 생각이다. 와츠의 말을 인용하자면 물 위에 떠 있으려고 발버둥 치면 물밑으로 가라앉지만 가라앉으려고 애쓰면 떠오른다. 불안이란 안전해지려고 길을 쓸 때 생기는 부산물이다. 헉슬리는 많은 경우 무언가를 해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할수록 성공 가능성은 작아진다고 했다. 그렇다고 행복에 이르는 부정적인 경로가 삐딱하게 반대로만 가려는 태도를 옹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를테면 달려오는 버스를 피하지 않고 그 앞으로 다가갔을 때 얻을 것은 하나도 없다. 또한 그것을 낙관주의는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말로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그보다는 낙관주의와 긍정성이 행복에 닿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우리의 문화에 반드시 필요한 균형추로 이해하는 것이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긍정적 사고방식에 대해 건전한 회의를 품고 있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철학자 피터 버네즈가 낙관주의 숭배라고 표현한 것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의도치 않게 낙관주의를 은근히 지지하게 된다는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그들은 자신이 낙관주의를 지지할 수 없거나 지지하지 않을 것이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단념하고 우울하게 살거나 성미괴팍한 사람으로 사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부정적 경로는 이런 이분법을 거부하며 완전한 쾌활함으로 부정성을 씻어내려 애쓰는 대신 부정성을 거쳐 얻는 행복을 추구한다. 긍정성에 대한 집착이 하나의 병이라면 이 접근법은 그 집착에 대한 해독제다. 물론 이 부정적 경로도 포괄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하나의 철학 이론은 아니다. 해독제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긍정적 사고를 비롯해 행복에 관한 여러 접근법의 가장 큰 맹점은 이처럼 커다란 문제를 몇 가지 비결이나 실천 계획으로 무리하게 끼워 맞춰 해결하려는 성급한 욕심이다. 부정적 경로는 단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끌어안으라고 강조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의 무심한 태도를 옹호한다. 철저하게 비전통적인 기법에 초점을 맞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행복을 다르게 정의하거나 아예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도 있다. 여기에서는 부정적이라는 단어도 이중적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은 불쾌한 경험과 감정을 가리킬 수도 있으며 어떤 철학은 행복이 하지 않음, 무의의 기술을 터득하는 것과 관련된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이라고 표현한다. 예컨대 긍정적 감정을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부정적이다. 이처럼 부정적이라는 말에는 많은 역설이 담겨 있고 탐색하면 할수록 그 역설은 깊어진다. 그런데 만약 궁극적으로 행복에 이르게 하는 감정이나 상황이라면 정말로 부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긍정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그걸 긍정적이라고 말하는 게 과연 옳을까? 부정성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행복을 재정의할 경우 그래도 그것이 여전히 행복일까? 이들 질문에서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부정적 경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이
하나의 엄격한 믿음 체계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전반적 방식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접근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행복에는 역설이 따른다는 사실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방법은 없다. 이 책은 살아있는 사람과 세상을 떠난 사람을 통틀어 행복에 이르는 부정적 경로를 따라간 사람들의 세계, 즉 역행 법칙이 작용하는 세계를 살펴본 기록이다. 그 과정에서 나는 매사추세츠주의 외딴 숲에서 일주일 동안 무건수행을 했고 죽음을 회피가 아닌 기려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멕시코도 여행했다. 하루하루를 불안정 속에서 보내는 나이로비 외곽의 절망적인 빈민가도 가보았다. 또한 오늘날의 스토아 철학자와 실패라는 예술의 전문가, 전문적인 염세주의자, 부정적 사고의 힘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중 다수는 놀랍게도 무척 쾌활했다. 2장. 비관적인 사람들이 행복을 찾는 방법. 지하철역 이름 외치기. 어느 평범한 봄날 아침 런던 지하철 중앙선 안에서 있었던 일이다. 여느 때처럼 서비스에 약간의 지연이 있었고 빽빽하게 들어찬 통근자들은 묵직한 절망감을 발산하고 있었다. 평소와 다른 점이라면 잠시 후 내가 평생 가장 끔찍한 경험이 될 거라 예상하는 일을 순전히 자발적으로 하리라는 것뿐이었다. 나는 지하철이 챈서리 레인 역으로 접근하고 있을 때 지하철 내 방송 시스템이 자동으로 그 사실을 알려주기 전에 큰 소리로 챈서리 레인 하고 외칠 작정이었다. 지하철이 홀번과 토트넘 코트 로드역을 지나고 옥스퍼드 서커스와 그 다음 역으로 갈 때도 나는 각 역의 이름을 계속 알릴 생각이었다. 물론 그 행동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이 아니라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다. 해적에게 인질로 잡혀봤거나 산채로 매장된 적이 있는 독자라면 혹은 유난히 험한 난기류를 뚫고 비행을 마쳐본 독자라면 내가 지금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과장한다고 비난한다 해도 충분히 이해한다. 어쨌든 내 손바닥은 땀으로 흥건해졌고 심장박동은 대책 없이 빨라졌다. 그렇지 않아도 창피한 상황을 잘 견디지 못하는 주제에 일부러 그런 상황을 자초하는 걸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던 내가 그저 원망스러울 뿐이었다. 나는 왜 그렇게 고의적으로 자기 모욕 의식을 치러야 했을까? 2007년에 세상을 떠난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의 제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앨리스는 행복에 이르는 길이 부정성의 바탕을 두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처음 제안한 고대 스토아 철학을 생생하게 알려주고자 그 일을 구상했다. 그 지하철역 연습은 본래 그가 뉴욕에서 치료하던 환자들에게 처방한 것으로 우리가 불쾌한 경험에 얼마나 비합리적으로 접근하는지 밝혀준다. 또한 그 방법은 기꺼이 볼 마음만 있다면 우리가 그런 경험 속에서도 예기치 못한 이점을 발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스에서 태동해 로마에서 무르익은 스토아 철학을 오늘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스토아적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혼동하면 안 된다. 오늘날에는 불평하는데도 지쳐 체념한 상태를 스토아적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이는 나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있던 승객들의 태도를 묘사하는데 훨씬 더 적합하다. 진짜 스토아 철학은 그보다 더 강인한 정신을 바탕으로 하며 시련이 닥쳐도 강건하게 평정을 유지하도록 정신을 단련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 또한 이것은 앨리스가 제안한 그 괴로운 연습의 목적이기도 하다. 나는 창피함과 자의식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하리라는 내 암묵적 예상에 정면으로 부딪혀 볼 생각이었다. 그 일은 분명 내가 두려워하는 불쾌감을 안겨줄 터였다. 그 상황에 얽힌 흥미로운 어떤 점, 즉 그 일이 지독하게 끔찍하리라는 내 믿음이 실제로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깨닫게 해줄 거라는 생각도 당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면 분명 내 걱정을 이해하리라.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건 뭔가 좀 이상하다. 따지고 보면 그 지하철 안에 나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그들이 나를 미쳤다고 생각해도 내가 잃을 것은 하나도 없었다. 더구나 과거의 내 경험상
지하철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해도 모두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다. 그렇다면 나에게 일어날 최악의 상황은 고작 무시당하는 정도일 것이다. 나는 큰 소리로 횡설수설하는 사람과 달리 역 이름을 알려주는 게 아닌가. 이건 공공봉사활동에 가까운 일이다. 그보다는 지금 내 주위의 아이팟 헤드폰에서 새어나오는 소리가 훨씬 더 짜증스러울 게 분명하다. 그럼에도 지하철이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속도를 살짝 늦추며 챈서리 레인역에 접근하고 있을 때 뱃속이 뒤집힐 것 같은 느낌이 든 이유는 무엇일까? 최악의 상황 떠올리기. 잘 알려진 행복 접근법의 뒤에는 대개 일이 잘 풀리는 상황에 집중하기라는 단순한 철학이 자리 잡고 있다. 자기계발 분야에서 이 관점을 가장 극명하게 표현한 것은 긍정적 시각화로 알려진 기법이다. 일이 잘 풀려가는 상황을 상상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부쩍 커진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다. 뉴에이지 개념으로 얼핏 그럴듯해 보이는 끌어당김의 법칙은 한 발 더 나아가 부와 원만한 인간관계, 건강을 얻는 데 필요한 것도 시각화뿐이라고 말한다. 인간의 본성에는 시각적으로 상상하는 대로 되려는 강력한 경향이 존재합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의 저자 노먼 빈센트 필이 1980년대 중반 투자은행 메릴 린치의 경영진 앞에서 강연할 때 한 말이다. 자신을 잔뜩 긴장하고 초조해하고 좌절한 모습으로 그리면 당신은 그렇게 될 겁니다. 어떤 면으로든 자신이 열등하다고 보고 그런 자아상을 의식 속에 심으면 그 이미지는 인식의 삼투 과정을 통해 무의식으로 스며듭니다.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 머릿속에 그리는 존재가 됩니다. 반대로 자신을 체계적이고 통제가 잘 되는 학구적인 사색가이자 일꾼으로 보고 자신의 재능 및 능력과 자기 자신을 믿는다면 당신은 그러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무너진 메릴 린치를 인수했다. 이 일이 주는 교훈은 독자들이 직접 판단하기 바란다. 노먼 빈센트 필의 설교에 코웃음을 치는 사람도 그 바탕에 깔린 관점에 반박하기는 쉽지 않다. 스스로 감당할 수만 있다면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제일 좋다는 생각 말이다. 또한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상황보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상황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보인다. 면접을 보러 갈 때는 좀 지나치더라도 합격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가는 편이 확실히 낫고 누군가에게 데이트를 제안할 때는 받아들여지리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편이 좋다. 희망적인 면을 보려는 경향은 인간의 생존과 긴밀히 얽혀 있어 진화가 우리를 그런 방향으로 틀어놓은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다. 영국의 신경과학자 탈리 샤롯은 2011년에 출간한 낙관성 편향에 제대로 작동하는 정신은 일이 잘 될 가능성을 실제보다 훨씬 크게 인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를 모아놓았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은 우울증을 앓는 사람에 비해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낙관적 관점에는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실망하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데 긍정적 시각화의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 독일 태생의 심리학자 가브리엘레 웨팅엔과 그 동료들은 지난 몇 년간 미래에 관한 긍정적 환상과 관련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일련의 실험을 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일이 얼마나 잘 될지 생각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은 실제로 사람들이 그 일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동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앞으로 업무 실적이 좋은 한 주를 보낼 거라고 생각하도록 요청받은 실험 참가자들은 특별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다가올 한 주를 생각해 보라고 요청받은 참가자들에 비해 업무 성취도가 낮았다. 또 다른 기발한 실험에서 웨팅에는 실험 참가자 중 일부를 살짝 갈증이 나는 상태로 유도한 뒤 상쾌한 얼음물을 마시는 상상을 하면서 운동을 하게 했다. 그 결과는 시각화를 통한 동기부여를 주장하는 자기계발서의 내용과 반대로 나타났다. 갈증을 느끼다가 물을 상상한 사람들은
혈압을 통해 측정한 에너지 수준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수분을 공급하고자 더욱더 동기부여를 하기는커녕 그들의 몸은 이미 갈증을 해소한 것처럼 이완되었다. 실험을 거듭해도 사람들은 시각화를 통해 긴장을 푸는 반응을 보였다. 성공을 시각적으로 상상한 것과 이미 성공을 이룬 상황을 무의식적으로 혼동하는 듯했다. 그렇다고 부정적인 시각화로 바꿔 일이 잘못될 수 있는 모든 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에서 나온 여러 결론 중 하나이긴 하지만 말이다. 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을 쫓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쳐 있었던 건 아닌지, 긍정의 힘을 맹신하면서 꼭 필요한 부정성을 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책은 행복이란 밝고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불완전한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이 진짜 인간다운 삶이고 그 안에야말로 조용하고 단단한 행복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꼭 행복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잠시 내려와서 지금 이 순간의 상황과 감정들을 모두 끌어안아 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숲속의 마음 책방에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